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지난주에 더 이상 꽃샘 추위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더워졌습니다 지금. 네. 뭐 비가 그저께 왔었죠. 네. 네, 봄비라고 생각해서 좀 반갑기도 했는데요. 공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 덕에. 그러게요. 예. 네. 최근 뉴스를 보면은 벚꽃 개화 시기가 슬슬 이제 온다 이런 뉴스들도 오고 진짜 봄이 오긴 오려나 봅니다. 오늘이 네. 낮과 밤의 길이에서 낮이 조금 길어졌던 날이래요. 아, 이제 낮이 네. 더 길어지기 시작했군요. 네. 아, 네. 자, 저희 그 청년의사 사무실 근처에도 벚꽃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한강 쪽으로 나가면. 오늘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예. 꽃망울이 요만큼 잡힌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 나갔어요? 아니, 밥 먹으러. 아, 그래요. 네. 네. 자, 날씨 얘기 그만하고요. 이번 주 오프닝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히구라를 매주 청취하시는 애청자께서 한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 네, 좋습니다.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애정어린 지적이신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지난주 저희 방송 중에서 그 호스피스 다뤘잖아요. 그래서 의대에서도 호스피스와 관련을 했으면 좋겠다. 국시에도 좀 출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실기시험 이미 치러지고 있는 그 실기시험에서 나쁜 소식 전하기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활용하면 좋겠다. 네. 뭐 현재 나쁜 소식 전하기는 주로 뭐 암 발병 사실만 알리는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추측했었는데요. 어떤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자세한 문제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암 발병 사실을 전하는 것 말고 다른 종류의 나쁜 소식 전하기 문제도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마도 행간을 읽어보면 네. 그런 말기암 환자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하는 그런 것도 아마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출제에 대한 경향에 대한 좀 아마 팁이네, 팁? 아마 네. 제가 알기로 이 실기시험 출제에 관여하시는 교수님께서 대단한 애청자신가 보네요. 그러게요. 네. 예, 그런 문제도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좀 준비해라. 뭐 이런 뜻으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애정어린 지적이 아니라 애정어린 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청취자들의 에게 좀 더 정확한 바른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히구라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 한 명당 15분 진료를 한다. 이런 아주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교수님들, 또 병원 6개를 사무장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무장, 그리고 그 사무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여러 의사들 등등 의료계의 다양한 소식들을 골랐습니다. 의료계 내 이슈를 다양하게 구라로 짚어보는 히포크라테스 2015년 3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Please listen carefully. 9개 병원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최소 40명, 최대 400명의 희생자. 그러나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소개된 희대의 연쇄살인범 찰스 컬렌의 소설 같은 실화.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절찬 판매 중. 자,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은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예, 서울시가 응급 환자 재난 상황 발생 시 인근 지역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시는 지난 17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재난 분야 교수, 전직 소방관 등 전문 인력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통합 시스템을 통해 옆집에 사는 의사에게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구급대원보다 심폐소생술을 빨리 시행할 수 있어서 그 사고 발생 사망률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말이죠. 이게 어. 저 인터넷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이게 막 댓글 홍수가 나고 있던데 일단 얼핏 들으면 되게 이상합니다. 그러면 옆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어디에 의사가 살고 어디에 간호사가 살고 이런 거를 정부가 다 파악하고 있다가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가까운 옆집 예를 들어서 뭐 301호에 환자가 발생하면 502호에 의사가 산다 이러고는 막 연락해가지고는 내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전문가들이 뭐 1년 365일 대기할 수도 없고 일단 전문가들이 어떻게 반발을 좀 하나요? 어때요? 네, 굉장히 반발이 큰데요. 의료계의 경우 응급 상황 발생 시 도의적인 차원에서 의료인이 자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정부가 나서서 제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심해지자 서울시는 이 사업의 목적은 1차적으로 재난 상황이나 응급 상황 발생 시 그 피해를 낮추는 데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행되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거 뭐 정부 정책은 아니고 서울시 정책인 거죠? 네. 네, 서울시에선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또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에도 불만인데 서울시까지 가세를 해서 걱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 약사 회발 연수 교육비 논란이 이제 의료계로 볼동이 튀길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사건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약사회 대의원 정기총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정총에서 약사회가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 후 남은 예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대의원들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연수교육비를 임의로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의사나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은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와 약사회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교육을 진행하는 각 단체에서 연수교육비를 책정하고 이를 활용해 장소를 대여하고 또 식사를 제공하는 등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쓰고 남는 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가요? 일단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수교육 뭐 이런 거를 실시하면은 돈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모자라면 적자 보고 그게 남으면 모았다가 다음에 쓰면 다음 되는데 쓰면 뭐 어떻게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됐나 보네요. 굉장히 까다로운 뭐 네. 규정 같은 게 있어요? 규정이 없는 게 지금 문제이긴 한데요. 네. 그 연수교육 후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연수교육 후 남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그 약사의 직원들이 약 30여 명에게 그 경력금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연수교육 시 약사회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줬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복지부가 올 하반기에 예정된 약사의 정기감사를 상반기 중으로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연수교육비 관련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약사회 자체적으로 하는 무슨 연수교육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이 일로 정부 예산은 아니에요? 정부가 그 사업을 위탁만 했나 봐요. 위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회비나 교육비를 내겠죠. 그렇죠. 회계를 따로 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제가 그러니까 거기 저희가 잘 모르는 연수 듣는 사람들이 5만 원, 10만 원 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저 옆에서 듣고 있던 곽성순 답답해요? PD가 답답해하면서 끼어들고 우리가 있습니다. 다 무식해 보여요? 네. 미안해요. 우리도 네. 바빠서 그래요. 반론을 한번 해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예,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입니다. 이거 이제 복지부가 연관이 돼 있어서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또 드리면 약사회가 위탁을 한 거고 약사회에서는 이제 의료계 같은 경우는 연수교육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하는 단체도 많고 뭐 병원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약사회는 약사회에서 거의 이제 연수교육을 다 진행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1년에 6시간인가 정도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 장소 대여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이제 연수교육비를 받잖아요. 개인당. 뭐 매 연수교육마다 금액이 좀 다를 텐데 얼마씩을 받아요. 뭐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받는데 네. 받으면 그걸로 이제 아까 김은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대관도 하고 점심도 주고 강사도 뭐 섭외하고 뭐 이런저런 데 다 쓰는데 돈이 항상 이제 딱딱 맞는 게 아니니까 남을 거 아니에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있죠. 근데 네. 이제 이번 경우는 남은 건데 그 남은 돈이 1억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그 약사의 직원들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경력금으로 몇백만 원 정도로 연간 그러니까
달 한 번에 준 게 아니라 연간 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씩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무슨 복지부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복지부 위택 사업이고 그 사람들한테 연수 교육을 한다고 받은 돈인데 이걸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사용했다. 이래서 이제 내부 정총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대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되는 상황이고. 횡령이라는 뜻이네요. 네, 일반적인 연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연수 교육비로 받은 돈을 다른 데다가 썼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규정 얘기가 좀 나오셨는데 이 연수 교육비를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또는 이 책정한 후에 남은 연수 교육비를 향후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사실상 없어요. 뭐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뭐 딱히 규정이 있진 않지만 그 돈을 처음에 거둘 때 잘 계산해서 걷고 다 한 번에 이제 그 연수 교육에서 다 쓸 수 있는 만큼만 걷어서 그때 다 사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는 뭐 거의 이제 뭐 공자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 감사를 이제 뭐 약사회도 받고 뭐 의사회도 받고 다 받는데 올해가 또 마침 약사회가 정기 감사를 받는 해예요. 하반기에 있는데 요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요걸 상반기로 조금 당겨서 할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이 연수교육 관련된 감사를 좀 세게 하겠다 복지부에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서 만약에 뭔가 지침이나 뭔가 이런 게 좀 규정이나 이런 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게 이제 의료계에도 적용이 될 수 그렇겠죠.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 연수교육이란 틀 안에서 그렇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정부가 너무 많이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수교육을 정말 준비를 잘 해가지고 훌륭한 강의들을 해서 인기가 좋아서 뭐 한 100명쯤 오겠지라고 했는데 200명이 와서 들었어. 그래서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돈 그렇게 해서 또 남아가지고 다른 뭐 회무에 쓰면은 절대 안 되는 걸까요? 왜냐면은 그게 연수 교육자들이 낸 돈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냈을 때는 이게 연수 교육 비용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낸 거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만약에 그걸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주기로 남으면 준다 네.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설명 같은 게 없었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약사의 입장에서는 그 연수 교육을 할 때 거기 이제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꽤 일을 많이 하나 봐요. 네. 그 연수 교육 현장에 가서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경력을 주는 것이 이 연수 교육 자체의 뭐 질을 높이거나 뭐 운영을 좀 이 원활하게 그런 하는데 면이 도움을 있네요. 준다. 예. 그런 식. 그것도 이해는 좀 넓은 되더라고요. 의미의 연수 교육에 필요한데 쓴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직원들에 대해서 저는 뭐 현장에 어쨌든 나간 직원들 규정이 이미 있는데 그거를 어겼다 그러면 그렇죠. 그 규정이 뭐 옳든 그르든 좀 문제라고 하겠지만 뭐 규정이 없는데 그 연수 교육을 실시하는데 일한 직원들한테 뭐 돈을 좀 줬다. 이거가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뭐 감사를 해봐야겠지만 뭐 일각에서는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제가 최근에 또 약사회 관계자를 어떻게 우연찮게 또 만나가지고 네.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약사회 직원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상하셨. 가서 이제 자기 일은 한 건 사실이고 네. 그 일에 어찌 보면 대가로 이제 뭐 연간으로 해서 몇백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그게 뭔가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것처럼 지금 막 이슈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하셔서 이 돈을 어찌됐든지 다 이제 원상복구시켜서 다 이제 회수 반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좀 결정이 났다 뭐 이런 그래요? 식으로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0여 명한테 1억 원 정도니까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 이게 1년치란 말이죠. 1년치. 예. 근데 뭐 아마 약사회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연수 교육이 주말에 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주중에는 그렇죠. 이제 예.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근무하는 주중에 약사회 직원들이 이 연수 교육 관련해서 뭔가 일을 했다면 그러면 뭐 별도의 수당이나 경력금을 안 줘도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말에 나가서 뭐 호텔이나 무슨 회의실 같은 데 가서 그렇죠. 일을 예. 하면 그게 아마 수당 뭐 시간의 근무 이런 거에 수당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그 명목으로 아마 좀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원래는 네. 그런 시간의 수당, 휴일 수당에 근무 수당에 대해서 약사회가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그런 규정이 약사회에 없으면 그러니까, 그걸 네. 전용한 거일 수도 있어서
전 예. 규정을 만들면 네.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연수 교육을 위해서 주말에 직원들이 일을 하면은 그 부분은 연수 교육비에서 일부 뭐 1인당 얼마 이렇게 일당을 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걸 만들면 되지 그렇게 않나요? 규정을 만들어야겠네요. 우리 지금 곽성순 기자도 그렇고 김은영 기자도 그렇고 기자의 업무 특성상 주말에 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청년 의사에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이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발끈들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아니 못 받거든 이 사람들은.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부당 노동 행위로 저한테 그렇죠. 얘기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렇죠. 네. 아, 왜 그래 우리끼리. 아, 네. 참. 그 사실 기자들도 되게 바빠요. 의료계에 유난히 또 이 주말에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주중에는 또 돈들을 버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주중에는 각자 일하시고 아니 그 주말에 근로기준법에 모이고. 보면은 그런 일이 있는 직종을 위해서 특별히 뭐 그것을 보상해주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거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법대로 안 하시니까 문제지. 법이 참 이 얘기를 왜 꺼냈지 내가? 네. 저희는- 요걸 넣은 이유가 좀 있었네요. 네. 네. 저희- 혹시 뭐 곽 기자님 여기서 노조위원장 그런 거예요? 네.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당은 뭐 따로 공식적으로 안 나가는데 그 주말에 일한 거에 대해서 이제 주중에 네. 밥을 예, 사요? 아니 대체 휴가로 이렇게 어. 이 휴무를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는데 있습니다. 예, 있는데요. 그죠? 있다고 해. 내가 네, 거짓말하는 있어요. 것 같아. 네. 있긴 있는데 그것조차 다 못 찾아 먹어요 기자들이 네. 또 바빠가지고 주중에도 다 계속 일들이 있으니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괜히 말 꺼냈네. 요 뒤에 뭐 조금 요 관련된 네. 대본이 있는데 그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말씀. 아, 예. 그러네요.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시죠. 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만 얘기만 나오면 우리 곽 기자님께서 네. 대변인이세요? 복지부? 근데 의료계는 진짜 더 복잡해요. 지금 약사회가 대부분 다 이 맞아요, 교육을 맞아요. 수행한다고 네. 했는데 의료계는 뭐 시도의사회, 병원에서도 의협, 하고, 대학병원 네. 뭐 각 학회에서 다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모든 학회에서 연수교육비로 받은 돈들을 다 아마 기본 일반 회계에 섞어서 쓰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거 따로 이거를 하시니까, 예.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하기 시작하면 정말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가죠. 예, 네. 그래요. 예, 또 서울대병원이 환자 한 명당 15분 진료를 실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실험이야, 실험 보니까 네, 정말. 실험이에요. 네. 15분 진료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입니다. 그 호흡기내과 과장 임재준 교수를 필두로 이상민 교수, 이진우 교수, 최선미 교수 등 4명이 뭉친 것인데요. 지난해 대한보건행정학회지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외래 환자 1,100여 명의 평균 외래 진료 시간을 조사했더니 초지는 5분, 제지는 4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병원은 더 짧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4명이 토요일에 외래 진료를 개설해 초진 환자 15분 진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의사 신문도 임재준 교수팀이 토요일 외래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보를 먼저 입수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토요일 외래 진료 개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심스럽게 고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외래 진료가 신설되고 언론에서 서울대병원의 놀라운 실험이라면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토요일 외래 진료 신설을 주도한 임 교수는 서울대병원에 오는 초진 환자 대부분이 타 병원에서 의뢰를 받아오는 경우인데 3분 진료나 5분 진료로는 환자의 특성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15분 외래 진료의 신설을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임재준 교수하고 엊그저께 제가 통화했어요. 네. 기사 보고 그 청취자분들은 저희 청년의사 신문도 보시니까 아마 제가 한두 달 전에 15분 초진에 한해서는 15분 진료를 법제화해라.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5만 원 정도 좀 수가를 책정해 줘라.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임 교수는 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내가 돈 안 받고 같은 돈만 받고 한번 15분 동안 하면은 얼마나 이 환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지, 뭐 진료의 질이 올라가는지 한번 스스로 실험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이 토요일이 한 네,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니 병원 측에서 뭐라고 안 그래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게 원래 주중에 있던 진료를 토요일로 옮겨서 15분씩 진료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말렸을 텐데 원래 주중에 보던 진료는 똑같이 보고 플러스 알파로
토요일에도 원래 출근 안 해도 되잖아요. 토요일 진료 그럼 없으면.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성함을 네 분을 딱 발표를 해주신 거예요. 네 명이 자발적으로 네. 난 토요일 날 4주에 한 번씩은 출근해서 스스로 난 외래를 보겠다. 대신 그리고 15분씩 하겠다. 대신 15분씩 15분에 한 명씩만 환자를 보겠다라는 이제 이 병원 실험을 한 거죠. 에서의 어떤 뭐 경영적인 입장에서도 뭐라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뭐 일을 더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토요일 날 그 전임이나 뭐 이런 레지던트나 일반 외래들은 어차피 열리니까 특별히 비용이 더 들어갈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 4명이 다 뭉쳐가지고 그러면 4주에 한 번씩은 출근을 하는 거죠, 다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희구로 한번 나올래? 뭐 이랬더니 일단 좀 해보고 이제 막 지난주인가에 시작해서 몇 달 해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들려주겠다고 이게 하셨습니다. 좀 앞으로 파장이 좀 있겠네요, 이거의 결과에 대해서. 파장이 좋은 쪽으로 있어야 될 텐데 네. 이거 자칫 사람들이 아니 평일에도 그냥 15분 하자거나 다른 병원은 왜 안 해?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실까봐 약간 걱정되기도 약간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희생? 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3, 4분, 뭐 5분, 길어야 5분 보는 것을 15분 정도 진료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박쌤이 얘기를 던져놨는데 네. 이 현장에서 이게 시험이 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뭐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네. 제가 그 15분 진료 법제화를 칼럼에 쓴 게 먼저고 네, 임재준 교수가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대본을 쭉 보니까 앞 단계는 기자들의 그 휴일 근무 수당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고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 거는 이 박쌤의 어떤 선지자적인 노력 뭐 이런 것 같아서.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전 말만 했는데 임재준 교수하고 다른 또 세 분의 교수님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래요. 뜻이 좋은 거니까. 네. 하여튼 다음에 임재준 교수도 이 입심이 아주 좋습니다. 네. 글도 잘 쓰시고. 네. 15분 했더니 어떻더라? 네,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희구라에 한번 나와주세요. 듣고 계시면. 네. 자, 다음 뉴스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PA, Physician Assistant, PA의 숫자가 2,000명이 넘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그 병원 간호사회에서 최근 PA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병원 간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2,238명이나 되는 PA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이거 뭐 굉장히 많은데요, 생각보다. 이 과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외과 쪽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배치된 과는 외과로 총 91개 의료기관에서 528명이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이 흉부외과로 81개 의료기관에 296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도 75개에서 240명을, 신경외과는 79개에서 201명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비뇨기과 74개소에 184명, 정형외과 80개소에 183명, 이비인후과 32개소에 70명, 그리고 전체 85%인 1,909명의 PA가 외과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과는 전체 45개 병원에서 162명의 PA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아과는 25개 병원에서 57명, 신경과는 34개 병원에서 43명, 8개 병원에서는 12명이 신생아실에 배치돼 내과계에서도 총 329명의 PA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과별로는 그런데요.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큰 병원에 주로 있죠? 네. 외과계는 주로 상급종합병원에 많이 배치돼 있었고요. 내과계는 종합병원에 PA 수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외과계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총 963명이 배치됐는데 이 중 70%는 간호부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는 타부서 소속이고 종합병원은 총 930명 중 74%가 간호부 소속이고 그 외에 16명은 병원의 외과나 정형외과에서 각각 5명, 11명씩 고용돼 있었습니다. 내과계의 경우에는 62.6%인 206명이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이들 중 81%는 간호부 소속이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도 116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62%가 간호부에 속해 있었고 그 외 병원에서 근무하는 PA는 10명으로 각각 내과가 6명, 신경과 1명, 재활의학과 3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PA는 김변이 법적으로 참 애매하죠. 아주 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불법인 부분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아무도 단속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점점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게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엄연한 사회적 현실로서 아주 숫자까지 파악이 되고 있고 네. 내과, 애과 다 구별해가지고 다 이제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직군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조사까지 된 거면. 그러게요. 네. 예, 이게 이제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의료 행위에 있어서 그 종별 그 의사하고 간호사의 면허 범위가 다르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면허 범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의사의 그 의료 행위 중에서 간호사가 일부를, 직접 할 수 네. 없는 거를 갖다 일부를 하게끔 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라는 이제 원칙이 있는데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PA를 다 빼버리면 네. 그 뭐 수많은 병원들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니까. 네. 이게 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문제다라고는 다 얘기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 이게 의학적인 문제냐 네.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냐 이게 둘 두가 다.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 PA한테 이런 일들을 시키는 게 맞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 선진국들도 뭐 PA라는 제도를 합법 뭐 공식화 해가지고 일정한 범위에 대해서는 뭐 의료 행위도 일정한 부분 그리고 특별히 좀 잘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는 지금 그런 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PA의 업무인지 또 불확실하고 네. 그러니까 뭐 다 불확실하니까 단속도 없고 뭐 그렇다고 양성화도 안 되고 지금 양성화 하자는 주장도 있고 아예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렇죠. 맞서고 예. 있는 상황인데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공의 쪽에서 강력하게 이제 증거까지 대면서 고발까지 했었죠. 네. 네. 어떻게 예. 됐어요? 그 참 고발했는데 흐지부지 됐나요? 뭐 처벌 받은 부분이 있겠죠. 예, 있던 것 같고요. 전공의 예. 협의회에서는 PA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반대하고 있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왜냐면- 양성화도 안 된다 이런 네.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법적, 의학적 논리뿐만 아니라 인력의 어떤 수급 문제, 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재정적 수가 문제. 문제하고도 예, 또 연결이 수가하고도, 되겠죠. 예. 네. 지금 간호사 제도도 전문 간호사들 제도들이 있잖아요. 뭐 그 마치 간호협회는 그래서 예. 입장이 뭐예요? 전문 간호사 제도하고 이 PA 제도하고가 약간 좀 애매하게 오버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PA는 의료법상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PA가 하는 일을 전문 간호사의 업무로 흡수하는 등 그런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 그러니까 간호사 전문 중에서 전문 간호사의- 과목을 좀 늘리자 얘기잖아요. 전문 간호사의 업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어때요? 그거 저도 잘 모르겠네. 그래서 전문 간호사라는 타이틀이 있죠. 네네. 지금. 예, 근데 있고, 전문 간호사는 그럼 어디까지 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명확한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취라든지 뭐 그렇죠. 마취 쪽이 네, 있고 뭐 네. 심장 쪽이 있고 이렇게 네. 몇 개 분야가 있는데 우리 한번 좀 더 제대로 한번 취재해서 한번 다뤄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간호사 제도를 조금 더 확대 보완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거기는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인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은 쉬쉬하고 안 된다라고 하고 그 좀 이렇게 묻어놓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2,000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건 상당한 숫자인데 그리고 광범위하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예, 네. 과도 광범위하고 병원급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그 방치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좀 뭘 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뭐 정부도 지금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 뭐 그냥 이 자리에 곽성순 기자, 김은영 기자 있으니까 두 기자가 좀 맡아서 취재 좀 해보면 안 될까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일간에서 좀 들어보면은 외과계에서는 환영을 하는데 내과계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또 보니까 또 내과계에서도 이렇게 적지 않은 많아요. 수가 네. 예, 있습니다. 네. 자, PA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이 취재를 더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의외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게 참 많네요. 이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예, 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UCLA를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든 5가지 경영 원칙을 소개하는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타벅스 사람들의 저자 조셉 미첼리가 모든 병원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UCLA 헬스 시스템의 혁신적인 고객 경험 전략을 분석한다. 의료 경영 베스트셀러 조셉 미첼리의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청년 의사. 이슈 내망현 시간입니다. 의료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 사무장병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그리고 그 사무장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일했던 의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루된 사무장병원이 6개, 그러니까 한 명인데 사무장 한 명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6개, 그리고 관련된 의사는 8명, 큰 사건입니다. 거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에 나선 돈의 액수가 무려 1,000억 원. 네. 자, 이 큰 사건을 취재한 정승원 기자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원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승원 기자입니다. 네, 일단 좀 사건 개요를, 너무 사건 개요도 길어요. 근데 저희가 하여튼 중간중간에 좀 개입을 할 테니까요. 얘기를 좀 해봐 주시죠. 예, 이번 사건은 6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정모 씨와 원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 순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신경과 전문의인 김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 김모 씨가 그 이 병원이라는 그 병원의 의사 채용 공고를 보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요. 채용이 됐고요. 이 병원의 원장이었던 장모 씨는 이 병원에서 일하지 말고 다른 병원인 어떤 B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원장으로 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취직 공고를 보고 찾아갔더니 그 병원의 원장님이, 그분은 이제 당연히 의사인데, 예. 내가 병원을 하나 더 열려고 하는데 당신이 거기에 가서 원장을 해라. 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네. 김변, 요거는 문제 없는 거죠? 이것도 문제인가? 이것도 이제 현행법에 따른 2012년 8월 이후에 이런 일을 했다면 이중개설이 문제죠. 아, 이중개설의 문제가 33조 이제는 8항.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2012년보다 이전에 일단 이전에는 시작된 뭐 일이라서. 판례에서 인정됐죠. 가서 이 병원의 병원장이 가서 진료만 안 하면. 네. 오케이. 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B 병원의 원장으로 갔어요. 예, 네.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진료만 전념을 하라고 이 병원의 원장이었던 장모 씨가 행정 일을 맡아줄 수 있는 직원을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사무장병원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정모 씨입니다. 실질 오너네요. 예. 실제 오너인데 이 사람이 행정 일을 도와줄 거야, 사무를 봐줄 거야라고 소개해줬다라는 거죠. 예, 그분의 맞습니다. 이름이 이제 정모 씨고. 네. 네. 그리고 김 씨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 진료를 받고요. 네. 그러다가 다른 병원에서 자리가 나가지고 이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장 씨는 이제 원장직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이직하면 그 병원이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예. 원장이 없어지니까. 다른 원장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원장을 좀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제 김 씨는 자기 대학 동창인 오 씨를 차기 원장으로 장 씨에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장 씨는 그 기존에 붙여줬던 행정 직원인 정 씨를 이제 오 씨에게도 추천을 해주는데요. 이제 오 씨 같은 경우는 원장직을 수락을 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걸어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는데, 이제 대학 동기였던 김 씨가 뭐 문제될 건 없다, 나도 그렇게 했다라는 네네.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크게 개의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친구가 원장으로 일하던 병원이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 얘기하고, 네. 다른 의사가 오너가 따로 있는데 그분이 이거를 하는 거다. 그리고 난 딴 데로 가니까 네가 와서 일해라. 뭐 이런 네. 아는 사이니까 동창이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근데 이제 장 씨가 소개시켜준 그 정 씨라는 그 행정부장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행정부장이 엄연히 그 원장인 자신보다는 부하 직원인 셈인데, 네. 어느 날부턴가 좀 이제 부하 직원답지 않게 말을 듣지 않고, 또 이제 사건을 보면은 그 아까 그 취직을 시켜준 그 장 씨가 네. 새로운 병원을 준비를 하는데, 개원 준비를 하는데요. 또 새로운 걸 준비한다고요. 예. 근데 네. 이제 정 씨가 이제 파견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죠. 그 정 씨가 그 병원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 원장에게는 오히려 좀 소홀히 했다. 출근도 잘 안 하고. 예. 네. 그리고 지시를 하고 뭐 우리 병원으로 들어와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등 좀 이렇게 부하 직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 씨를 보내줬던 장 씨에게 가가지고 정 씨 이런 행동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장 씨는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는 경향도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오 씨는 이 병원에서 원장직에 좀 마음이 떠나서 이제 퇴직을 결심을 하고 다만 이제 마음에 걸렸던 것이 명의를 걸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원장직으로 있었지만 실제 오너는 장 씨이면서 또 자신의 명의대여로 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고용 종료 확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나갈 때 오히려 서류를 작성을 했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B 병원을 이제 오 씨도 떠났는데요. 이제 봉지기로 근무를 하면서 돈을 벌고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아, 6년이나 세월이 네, 흘렀어요. 요 6년이라는 시간이 네.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딴 이제 의원까지 개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검찰로부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있었던 정 씨가 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아, 그러니까 6년 전에 그 말 안 들었던 예. 출근 안 하던 그 직원,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도 와봐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영문을 모르고 조사를 받던 중에 정 씨가 사무장 병원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그 정 씨를 이제 보내줬던 장 씨의 병원도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맨 처음에 지금 등장했던 그 장 원장, 그 사람도 알고 보면은 이 정 씨라는 사무장이 고용한 네. 뭐 바지 원장이었다라는 예. 뜻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검찰로부터 그 정 씨가 운영했던 사무장 병원이 B 병원 말고도 5개가 더 있다는 사실도 또 듣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 씨는 검찰로부터 정 씨와 공모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궁을 받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6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못했고 이런 사건은 공소시효가 짧아요? 몇 년이에요? 이 사무장병원 관련돼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형사소송법으로 따지면 5년의 공소시효. 5년. 그러니까 6년 지났으니까 공소시효는 지난 게 맞네요. 네. 네. 그래서 기소는 안 당했으니까 다행인데. 네.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된 건데요. 네. 더 끔찍하다고 볼 수 있는 일이 지금 오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공단의 환수 결정이었습니다. 환수는 공소시효가 없는 거. 환수는 형사처벌이 아니니까 공소시효는 아니고. 네, 무슨 시효 이런 건 없어요. 시효가 소멸 있죠. 시효? 10년. 10년이에요, 네. 그거는. 소멸, 뭐라 그래요, 그거는? 소멸 시효?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제척기간? 예, 네네네.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10년. 10년이에요. 네. 그럼 10년은 안 지났으니까 환수 대상이 되는 예. 거죠.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공단이 이제 환수를 하도록 통보한 금액인 51억 원이었고요. 네. 이제 당연히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를 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원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에 이제 시달리다가 결국 개원도 이제 의원도 폐업을 해야 됐고요. 지금은 이제 봉지로 생활을 하면서 월급의 좀 50%가량 압류가 되면서 지금 환수는 변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수 금액에 대한 이자만 9%에 해당해서 50억이면은 연 이자만 4억 5천만 원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갚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이자가 9%인 거는 왜 이런 거예요, 김변? 이게 지금 요즘 기준금리가 1%대로 처음으로 내려갔는데 글쎄요,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아직도 9%로 계산하나 봐요? 이게
그 환수금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거는요, 그 조세와 유사하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조세 체납 처분할 때 이자를 아마 그게 정해져 있나 봐요. 9%로. 예, 세금 안 냈을 때 이자 붙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벌이니까 이자를 매기는 것도 네. 좀 일반적인 은행 시중 금리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방금 그 월급의 50% 압류라고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런 경우에 이 51억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사람 뭐 거의 없을 테고 뭐 일을 해서 갚는데 생활은 해야 되니까 50%도 법적 기준이 있는 거죠. 이 그거는 이제 봉급이기 때문에 봉급은 맥시멈 반만 예,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급의 액수에 상관없이 반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 예, 제가 박쌤 월급 압류해도 반밖에 못 한다는 뜻이죠. 압류할 거리가 없을 걸? 자영업자는 어때요, 그러면? 자영업자는 월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죠. 그거는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자영업을 그러니까 의원을 폐업하고 봉직으로 간 게 어쩔 수 없는. 네, 이 사람은 자영업을 의원을 개설하셔도 전부 상계 처분 당하죠. 청구한 것에 대해서 100%. 그러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일단. 지급을 못 받죠, 아예. 자, 그러면 이제 갚는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나머지 이제 5개 사무장병원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 씨에게 원장직을 이제 추천한 사람이죠. 이제 김 씨의 경우에는 10억여 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고요. 맨 처음에 그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장 씨를 만났던 그분, 그 김 원장은 10억 원. 네, 그리고 오 씨의 후임 원장 중에서 이제 그 오 씨가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 과장을 맡았던 의사가 후임 원장으로 일을 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250억 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250억 원이요? 예. 이거는 그냥 재직했던 기간에 청구한 금액 전체니까 아마 기간이 길었을 거예요. 기간이 길어도 그렇죠. 이야. 네. 또 잘 됐나 봐. 250억 원보다 또 더한 원장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 정 씨가 개설했던 사무장병원 중에서 이제 K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1대 원장인 양모 씨는 16억 원을 환수 처분을 받았고요. 2대 원장인 김모 씨는 무려 450억 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450억 원이요? 예. 이 원장도 그 재직 기간이 길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N 요양병원의 원장은 요양병원은 한의사가 원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장인 차모 씨의 경우에는 이제 환수는 없이 500만 원형만 받았습니다. 와. 아니 450억 환수면은 이게 10년 동안에 만약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1년에 45억인데 병상이 좀 여러 개 있는 뭐 그런 데인가 봐요. 이거는 뭐 그런가 봐요. 1년에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죠. 아니 우리 이제 소신만 액수 이렇게 큰 액수는 이거 우리 뭐 평생 벌어도 못 볼 것 같은데. 자, 10억, 뭐 16억, 51억, 250억, 450억 환수 금액이 정말 엄청난데. 자, 뭐 다른 원장들도 소송을 했겠네요, 그러면? 예, 다른 원장들도 소송을 했는데요. 이제 재판부는 이제 병원들이 모두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원장들이 알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 원장들의 처분 취소 소송을 이제 기각했습니다. 뭐 정 씨가 의료기기나 시설 장비들을 구입을 했고 병원의 실제 운영자처럼 행동한 거를 원장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본 건데요. 이제 다만 이제 아까 그 유학파인 B병원의 1대 원장 김 씨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행정소송 1심에서 지금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행정법원 재판부가 김 씨가 원장으로 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이제 행정부장인 정 씨를 소개시켜줬던 장 씨가 뭐 실제 원장으로 행동을 하면서 또 이제 자주 이제 B병원에 들러서 뭐 티타임을 갖는 등 좀 정황상 김 씨가 실소유주를 장 씨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수 처분 취소를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는 이겼군요. 예, 그 근데 의사가. 공단은 이제 항소를 했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자, 김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6명의 의사들이 있는데 다 환수 처분을 받았고, 근데 지금 김모라는 딱 한 명만 이 사람은 진짜 사무장병인 걸 몰랐던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이 그렇죠. 승소 네. 이쪽을 이제 의사의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5명은 몰랐을 리가 없다. 사무장 병원이 그러니까 그거 그랬을 알고 수가 이랬다.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지금 본 건 건데.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김모 씨는 2012년 8월 이전에 네. 여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고 2012년 8월 그러니까 이중 개설 금지가 되는 2012년 8월 이후에 들어갔던 원장들은 사무장 병원임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중 개설인 거는 이제 다른 원장 거였는데 그거에 또 걸리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2012년 이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정황상 사무장 병원인 사무장 걸 병원을 알았으면은 알았을 정황이 크다라고 판단한 거죠, 법원은. 그러면 이 김 씨도 아마 다 환수를 당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2012년 8월 이전에 있었던 일이냐, 8월 이후에 있었던 일이냐에 따라서 그 희비가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정 씨, 문제의 사무장 정 씨, 이 아마 저 환수 대상 액수가 1,000억대에 달한다고 하면 거기에 물론 이제 비용도 많이 쓰고 뭐 인건비로도 나갔겠지만 이 실소유주인 정 씨는 상당히 큰 액수의 아마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 씨는 무슨 처벌받은 게 어떻게 됩니까? 그 일명 사무장 연대 책임법 제정 이전의 사건이거든요. 그 사무장 연대 책임법이란 그 이제 사실상 그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개설된 사무장 병원에서 청구된 요양급여에 대한 책임을 사무장에게도 물을 수 있도록 2013년 5월에 제정된 법인데요. 근데 그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정 씨가 2013년 5월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연대 책임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 전혀 그러면 책임이 없나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물을 수 전혀 책임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사무장 연대 책임법이라고들 하는데 그냥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을 때에는 그 사무장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뭐라고 직접적으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사무장은 민간인이니까. 네. 그래서 민간인 의사도 민간인인데.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군인은 아니잖아. 네. 네. 의사는 딱 직접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네. 민간인들한테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사무장 연대 책임법이 생긴 2013년 5월 이후에는 그냥 그 민간인에 대해서도 딱 뭔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공단이 그 사무장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민사 소송을 한번 거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2013년 5월 이전에는 공단이 그 사무장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그걸로 집행이 들어갔는데 2013년 5월달 이제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그냥 소송 없이도 바로 뭐 재산에서 압류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럴 수가 있다는 그 차이점이 생긴 거죠. 하지만 2013년 5월 이전에도 네. 공단은 그렇게 민사소송을 거쳐서 사무장한테 돈을 네. 받아내려고 하지 않고 보통은 그냥 개설자 명의를 그렇지는 했던 않아요. 의사들한테 압류하는 예. 거 일단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편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압류할 수 의사들한테는 바로 압류할 수 있으니까 편하죠. 네. 근데 사무장한테는 2013년 5월 이전에는 소송을 걸어야 되니까 좀 불편했잖아요. 네. 그래도 공단이 아마도 소송을 걸었을 겁니다.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들어가지 않았나. 근데 재산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무장병원 잘못 걸려가지고 아주 뭐 크게 손해를 보고 망한 분들이 많지만 실제 사무장들은 또 교묘하게 재산을 뭐 빼돌린다든지 그렇죠. 뭐 기타 등등 왜냐하면 해가지고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네. 뭐 재산들을 갖다가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은닉하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 뭘 그러진 사람들은 않았겠죠. 그렇게 했겠죠. 예. 대부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빠삭하잖아요. 이런 거에 빠삭하기 대해서. 때문에 네. 자기 재산 이름 앞으로 안 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번 그 정 씨는 2013년 이전에 운영했기 때문에 환수 책임은 없고 대신에 이제 형사 재판만 조금 진행이 됐나 봐요. 네, 형사 처벌은 확정이 됐는데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이 돼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좀 1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건 좀 국민 나왔겠네요, 정서법에 그러면. 반하네. 네. 1,000억이라는 금액을. 재판부가 판단한 바로는 이제 네. 10개월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고 6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 크잖아요. 1,000억 그 순이익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반성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네. 조금 강하게 형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이렇게 이게 국민들이 사법 불신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니 그 어쨌든 그럼 정 씨는 딱 10개월 징역 살고 1,000억 중에서 일부 수익 뭐 다만 100억이라도 챙겨가지고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갔다면서요. 아, 네. 그분은 장씨. 아, 그래요? 아 그분은 장 씨예요. 미국 간분은. 장 씨라는 분은 이제 맨 처음에 등장했던 그 네. 의사 첫 번째 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미국으로 도피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정 씨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하긴 정 크다고 씨는 보는데. 미국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형이 끝났잖아. 환수 책임 없고 10개월 살고 나와서 실제 제일 집행유예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정 씨. 의사들을 끌어들인 장 씨가 제일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잠적했다는 뜻은 도망갔다는 뜻 아니에요. 예, 재판도 안 그렇습니다. 받고. 그러니까 아마 장 씨가 그러니까 정 씨가 주범이면 이 장 원장이라는 양반이 아마도 제1 공범 정도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김 변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직접적인 환수는 못하지만 사무장을 대상으로 해서도 공단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민사소송은 하고 있어요? 예,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적인 책임도 사실상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공단이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정 씨가 어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 받아낸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 김변 사무장 그 아까 연대 책임법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법 개정 바뀐 다음에 네. 실제로 이 사무장들이 좀 처벌받는 사례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까? 그 어때요? 처벌이라고 말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네. 사무장에게 바로 사무장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글쎄요, 그렇겠죠? 예. 근데 대부분 뭐냐면 이건 압류잖아요. 네. 재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사무장들은 대부분 자기 재산들을 가지고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그거를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리하게 다 사무장들이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빼돌린다면 아까 말한 2013년에 새로 바뀐 그 규정 사무장 연대 책임법도 무용지물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왜냐하면 사무장이 그 병원의 행정원장이다, 부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 돈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뭘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 현찰로 뺐겠죠. 현찰로 빼서 과수원에다 묻었든 뭘 어떻게 했든 이게 추적 불가능한 돈으로 비자금으로 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갖고 뭐 건물을 사는 것도 아닐 거고, 예? 또 이걸로 다른 병원을 또 인수해서 또 의사를 고용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다 현찰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법적으로도 형사처벌을 세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을 환수할 방법이 정말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으니 네. 형사처벌이라도 세게 해가지고 네. 이런 일들을 못 꾸미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형사처벌은 강화 안 됐죠. 2013년에 그 직접 환수만 그대로예요. 가능해졌지. 예, 그대로. 예. 근데 아까 보니까 뭐 1,000억 한 사람도 뭐 집행유예로 한 10개월 살고 나오는 걸 보면 형사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 의료법에서는 제일 센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의료법의 제일 센 규정이 네, 바로 네. 그건데. 네. 그것도 약하다는 거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걸 보면 1,000억을 부당하게 가져간 사람이 10개월 후에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하면 뭐 실제로 5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5년 살려면 그래서 한 요새 1조 단위로 가져가야 이게 5년 그래서 살겠는데. 이게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새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부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을
한 20군데 했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네. 의료법만 기소한 게 아니라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아, 그건 좀 왜냐하면 세죠. 이게 네. 네, 세죠. 형기가 뭐 10년 이상 넘어가니까 이 액수에 따라서 이거는 아주 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몰수도 있고요. 사기로 뭐냐면 이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 돈을 청구하면 안 되는데 병원인 것처럼 속여서 청구했다. 아, 그렇게 해석할 수 그래서 있겠군요. 사기로 네. 해가지고 세게 지금 그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아닌데 청구했다라는 건 그 실제 개설자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서 적법성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자격은 적법의료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어야 되는데 그건 의료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는 놈이 청구했으니까 사기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건 좋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특가법으로 지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사무장을 세게 처벌하는 것과 조금 뭐 비슷한 맥락 혹은 뭐 다른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문제가 이 사무장한테 피해를 본 의사들은 너무 이 처벌이 과한 거 아니냐. 이 막 500억씩 환수하는 이게 다 이런 공범으로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들도 동일하게 특가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인들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인데 적어도 자기가 개설해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게 무슨 뜻인지. 네네.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을 그거는 바보라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의과대학에서부터 배우고 국가고시도 시험 나오고 모를 리가 없다. 면허정지 사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현행 법 정서는. 근데 좀 의사들한테 대한 처벌을 좀 완화해달라 뭐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네, 그 봉지기의 모임이죠. 병원 의사협의회에서는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그 의사인 경우에 사무장보다 크다면서 이제 의사는 이제 형사처벌, 면허정지, 요양급여비 환수 등의 3중 처벌인데 사무장은 형사처벌 그리고 연대책임법 제정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환수 정도의 이중 처벌이라면서 이제 좀 불평등하다는 거죠. 또 이제 그 사무장이 잠적하는 경우도 많아서 어떤 환수 금액을 제대로 걷어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병원 의사협의회는 이제 사무장의 주도적으로 그 요양급여비를 환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그 건강보험법 개정안인 그 연대책임법에서도 그 사무장에게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뿐이라면서 좀 보다 이제 적극적인 어떤 그런 환수 조치가 사무장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타깝긴 한데요. 네. 그 지금 대부분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예전에 뭐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간통죄라고 유사한 거예요. 이게 간통죄하고 이게 어떻게 유사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아 유부남인지 잘 몰랐어요. 네. 라고가 이게 이 부분이 이제 그 믿어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유부남인지 몰랐을 경우에는 경감해줬잖아요. 옛날에도. 처벌이 안 되죠. 확실하게 몰랐으니까. 인정되면. 예. 근데 몰랐는지 알았는지 애매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현실적으로 사무장한테 재산을 집행을 못하는 부분은 이 처벌이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렇죠. 처벌이 약하다기보다는 법적으로 규정을 만들어놨지만 범죄자들이 잘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중개설이 허용됐기 때문에 이게 의사 소유인데 자기가 그냥 이름 거는 것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익스큐즈가 됐어요. 근데 2012년 8월 이후부터는 의사한테 고용되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걸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이해가 되거나 양해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네. 안 그러면 사무장 병원을 합법화 시켜야 돼요. 차라리. 아예. 예. 네. 그러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면허 의료업 독점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리병원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거를 또 원하는 의사들은 많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화라는 게 아마 이런 방식이겠죠. 의료법인을 개설을 의사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게 뭐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허용한다면. 네,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사무장하고 같이 그 일하는 게 허용됐잖아요. 지금 같이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서 뭐 형사처벌 받거나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의사들이 자기의 영역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다른 일반인들하고 교류를 하는 바람에 자기가 지켜야 될 부분은 못 지키는 거에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투자도 안 하고 자기가 돈을 안 들이고 사업주가 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여기서 이 시점에서 정말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변한테.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요즘같이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려서 자기가 투자해서 개설하면 안 돼요? 왜 사무장 병원의 유혹에 의사들은 넘어가는 거죠? 자기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되게 뭐 전문의 자격 있고 뭐 경력 있고 일단 이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빌려주잖아, 따르면 몇 억. 네. 페이닥터보다 봉급이 셉니다. 페이닥터보다 일반적인 페이닥터보다 봉급이 그렇죠. 세다. 네, 네. 봉급이 좋죠. 네. 그리고 또 그 개설자로서 어떤 그 가져야 하는 책임? 책임은 부담? 상당히 없고 네. 예. 또 경험이 생길 수가 있고. 아, 경험이 생길 수가 예.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5억 빌려서 개업하기 전에 네, 그렇죠. 여기 가서 과도기적으로 몇 년 좀 경험을 네. 쌓은 이런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손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 여기서 한번 경험을 내가 원장으로서 한번 경험을 쌓고 그리고 뭐 영업이 잘 안 돼도 월급은 아주 좀 괜찮은 조건에서 계속 나오니까 부담 없고 그리고 내가 초기에 돈을 내서 할 가능성도 없고 내가 들인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로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 아주 크게 사고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자기가 너무 자기한테 이익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발을 담그는 자, 근데 아주 경우가 있는 것 젊은 같아요. 의사면 뭐 네. 갓 전문 있다고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의사가 이렇게 했으면 지금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례를 보면 뭐 60대 의사 이런 분들이 그래서 또 들어가는 경우도 대부분 있잖아요. 보면요 사무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처음에는 이제 공보위 나와서 뭐 이제 개업 할래니 약간은 부담스럽고 경험 돈도 별로 삼아. 없고 누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 세팅된 데로 오라고 하니 안정적인 그때 되면 또 이제 결혼도 막 하고 있을 때라 안정적인 수입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그때. 30대 네. 예, 그렇고요. 그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40, 50대 때 뭐냐면 한번 쉬운 말로 말아먹었어요. 한번 말아먹어. 한번 망했어요. 한번 망했어요. 네, 개업했다가. 예. 네. 그래서 다른 데 봉지기로 들어가자니 참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좀 개설할 수 있고 뭐 그런 데서 불러주니까 네. 그냥 그리고 개설자로 만나보니까 가니까. 저 사람이 사무자인 거는 맞지만 뭐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뭐 의외로 믿을만한, 뭐 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사무장들이 네. 이게 뭐 되게 나이스하대요. 그리고 되게 젠틀하고 처음엔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그러고. 그러니까 사무장이라고 해서 다 나쁜 놈은 아닐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그렇죠. 한다는 그런 거죠. 외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공손하고 네. 대우도 해주고 그러니까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이제 그렇죠. 예. 속는 거죠. 실제로 그 사무장병원 피해를 당한 의사의 말을 들어보면은 네. 사무장이 조폭같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네. 신수도 멀쩡하고 말도 굉장히 그래요. 잘해가지고 예. 그렇죠. 조폭 뭐 흔히 양아치 같이 생긴 사람한테 자기가 같이 동업해서 이렇게 명의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멀쩡해 이제 보이니까 하겠죠. 그 두 번째 30대 경우고 그리고 40, 50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70대 70대 이미 다 은퇴를 하시다가 그놈의 손주 때문에 손주가 막 또 예, 유학 손주 가고 뭐 학비 이런 거. 돼야 되죠. 요새는 또 우리 할아버지의 재력이 또 그러게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은퇴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고 그리고 또 뭐 그때 해서 뭔가 명함이 있고 오피스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새로 그리고 그때 투자하는 이제 것보다는 은퇴하시면 수입은 확 줄고 그렇죠. 예전에 뭐 지출하던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예. 싶으실 테고. 네, 그런 분들이 주로 요양병원
특별히 의사가 많은 역할을 이렇게 물리적인 역할을 안 해도 되는 뭐 꼭 요양병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네네. 그런 데에 가시는 경우들이 있다. 357이네, 357. 30대에 한 번, 50대에 한 번, 예. 70대에 한 번 유혹이 있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무장한테 당해서 피해를 보신 의사들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되게 뭐 안 됐다, 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왜 그러셨어요라는 말 말고는 딱히 지금 해드릴 그래요. 말씀이 이게 없어요. 왜냐면 네. 그 사업이라는 거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잖아요. 그럼요. 자기가 해서 이익을 얻어도 자기가 얻고 손실을 해도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득은 얻고 싶으신데 손실은 보기 싫은 거. 뭐 인간의 본능이겠죠. 근데 그게 현행법에 의해서 의료인들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료인들한테 굉장히 어드밴티지를 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지켜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독점의 대가로 책임도 뒤따르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현실적인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환수 조치를 당하면 그 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뭐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뭐 못 갚을 게 뻔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돼요? 그런 악성 경우는? 채무로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예, 그냥 봉직 의료 계시면 계속 50%씩 네. 예, 압류당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공단에다 내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네. 영원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파산으로 가면 네. 좋은데 이 또 재판부에서 의사들은 페이닥터로 근무하면은 또 봉급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파산을 또 안 시켜줍니다. 웬만하면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 빚이 500억이 있다고 해도 파산을 안 시켜준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회생 절차라고 해서 10년 정도 네.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단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파산은 뭐고 회생 절차는 뭡니까? 이제 회생 절차는 이제 파산은 아예 어떤 그 수입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파산을 시켜준다면 법원이 예. 그거는 빚이 탕감되는 건가요? 그렇죠. 빚이 아예 없어지는 아예 거죠. 없어지는 예. 거예요. 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한테는 파산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벌어서 갚아라는 뜻이니까.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주로 벌어서 갚아라 쪽으로 가서 회생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0년 정도 고생하시고. 그 회생 절차라는 거는 지금 아까 50%씩 압류 당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전체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빚잔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봉직 의사가 되면은 이제 월급이 정해지니까 거기서 자기의 기초 최소 생계비 같은 거 빼고 네.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게 많든 적든 간에 네. 그 빚잔치에 쓰이게끔 이게 내는 거죠. 벌어서 가령 뭐 1,000만 원을 월급 받았다. 네. 그만 뭐 가족이 있고 부양 가족이 있고 뭐 그러면 200-300 정도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700을 그 채권자들 아니면 공단이라든지 공단이 동의를 해줬다면 네. 공단이라든지 뭐 제약회사라든지 뭐 도매상이라든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채권 비율에 따라서 가져가게끔 10년 정도를 고생을 하셔야죠. 10년 지나도 못 갚잖아요, 근데. 근데 10년이 지나면 그걸 졸업을 시켜줍니다. 더 이상. 아, 네. 그렇게 고생을 10년 정도 하면은 남은 빚이 얼마든지 간에 그때 가서는 탕감을 해주는 네, 거군요. 네, 회생 네, 절차라는 네. 건. 그래서 지금 이게 공단 채권이 환수금 채권이죠. 네. 그 뭐 100억 막 이런 것들이 그게 일종의 조세와 비슷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회생 법원에서는 공단이 3년 내에 그거 갚아라. 그걸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게 3년 내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액수가 그러니까 이 아니죠.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어찌됐든 간에 이게 뭐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게 자살하고 막 이럽니다, 이게. 그러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살려고 또는 사람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실수했는데 경제적으로 죽이는 사형 선고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그 회생 동의 이런 것들 좀 폭넓게 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벌어서 뭔가라도 갚고 10년이면 거의 10년 동안 이거를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징역 생활이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네. 충분히 어떤 법 위반에 대한 계도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실상 이런 일이 많아지니까.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건가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냥 갚는 거, 아까 50% 압류는 현재 자기가 뭐 아파트나 뭐 재산이 한 10억 있다 이러면 그 아파트는 계속 갖고 있으면서 새로 버는 수입의 50%를 아니 아파트 못 갖고 있죠. 아파트도 경매에 붙이죠. 아, 그거는 뺏어가고 다 뺏어갑니다. 뺏어간 네. 채로 재산은 다 뺏기고 네. 새로 버는 거에 50%를 계속해서 네, 무기한으로 가는 게 봉직의사로 근무하면 근무하면서 그냥 네, 자연 뭐 개업은 못 하고 네. 개업해도 다 뺏기고 개업하면 다 뺏기는 거니까 네. 당연히 못 하고 월급장이로 일하면서 50%를 영원히 다 갚을 네. 때까지 계속 가는 게 네. 일반적인 그냥 그러다가 만약에 사망하게 된다. 네. 그럼 그게 또 상속이 돼요. 아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런,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상속 포기를 3개월 안에 해야 돼요. 네. 안 하면 요번에 그 유병헌 사건 때 아들을 3개월 네. 내에 안 해가지고 다 자기가 또 안았죠. 뭐 네. 그런 건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보통의 그냥 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면 당연히 빚잔치 하니까 재산은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 버는 돈의 최소한만 빼고 나머지를 다 50%가 아니라 그럼 뭐 한 7, 80%를 다 채권자들한테 주면서 10년 동안 고생을 하면 졸업할 수는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공단이 그 동의해주고 동의를 뭐 해주는 하고. 상황이라고 한다면 꼭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네.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공단이 동의를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돼요?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파산은 안 시켜준다며. 파산으로 가게 되면은 또 법원 입장 고민되는 거죠. 그 법원이 만약에 파산을 시켜주면 네. 그 다음에는 경제 활동을 또 그래서 못 하잖아요. 다시 할 수 있죠. 할 수는 파산 및 있어요? 면책이 되거든요. 면책이 되면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딜레마일 겁니다. 공단 입장에서도. 그러니까는 그걸 동의를 안 해주면 계속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너무 가혹하고. 네. 그러면 동의를 안 해주면 파산으로 가면은 아예 다 날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해서 법원이 파산을 받아들여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뻔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도대체 뭐 뭐 벌어서 상황은- 갚을 수 있는, 네, 이게 네. 몇십억만 돼도 벌어서 갚을 돈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좀 법률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걸 당하신 분들은 우리가 말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만 제가 이제 저희도 이 사무실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많고요. 정말 죽지 못해 사시는 분들 많아요. 아마 네. 정성훈 기자도 취재해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네, 네. 대부분 너무 억울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생이나 파산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어렵지만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몇백억을 어디 가져다가 쓴 다음에 갚아야 되면 그래도 덜 억울하죠. 이거는 사실 이게 1,000억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그 1,000억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실제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요양을 받고 약 먹고 입원해 있고 그 직원들 인건비로 다 쓰여진 부분이잖아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인데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말이 뭐 어폐가 있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무장병원으로 해서 최대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리고 환자들도 이익 아니에요? 환자들은 똑같구나. 돈을 냈으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그대로 다시 다 환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의료 행위가 적절했는지 뭐 안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돈 준 건 다. 설사 사무장이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1,000억 원어치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그 1,000억을 들여서 환자를 진료를 정말 잘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1,000억은 공단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다시. 근데 뭐 다 회수는 못 할 거예요. 공단도 뭐 나름 그 힘든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지 뭐 의료 행위가 잘 됐냐 잘못했냐 그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네. 자, 저희가 상당히 긴 시간 얘기를 나눴고, 뭐, 사무장병원과 관련해가지고,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오늘 많이 알게 됐는데, 결론은 간단한 것 같아요.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금 작은 이익을 위해서 너무 큰 위험을
않는 그렇죠.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그걸 결론인 뭐 거죠. 한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고 그러게요. 합니다. 네. 이건 소탐대대대실이죠. 그러게요. 네. 소탐 대대대대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앞으로는 이런 사무장병원 관련 안타까운 사연을 좀 안 전해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들으신 분들 이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수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희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_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자, 지난주에 호스피스 관련해가지고 댓글 길게 써주신 분이 있었는데, 오늘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네. 자, 좀 짧게 보내주시면, 다음에 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댓글은 저희는 다 읽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3월 20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